말단 병사의 전설 제70장 용병들은 경찰들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낄낄 웃기 시작했다. 그중 대장은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보스는 대단해. 어떤 이유에서든 이름 하나만 말해도 사람들을 이 정도로 동요하게 만들다니 인생 제대로 산 거지. 그 말에 주변 용병들도 부러움 가득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내 이름만 말해도 사람들이 벌벌 떨면 그날 죽어도 여한 없을 텐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분국장의 얼굴은 초록빛을 넘어서 자줏빛이 되었다. 속으로는 당장 강진우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부하들의 눈빛에서 뒷걸음질치는 기색이 보이자 입을 꾹 다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거리낌 없이 날뛰던 경찰들이 단지 이름 한 번 나온 젊은이를 이토록 두려워하다니 그 사실이 그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찰나 용병대장이 다시 소리쳤다. 자, 분국장님. 여긴 경찰 여러분이 질서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는 용병들을 데리고 유유히 금고로 돌아갔다. 경찰들의 쭈글쭈글한 얼굴보다는 묵직한 금고, 철문이 훨씬 보기 좋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분국장은 이를 악물며 생각했다. 젠장. 강도놈들한테 수갑 채우기는커녕 지들 금고 지키는 일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이 X같은 상황. 그래, 강진우 내 놈은 내가 못 건드린다 쳐도 피하는 건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부하들을 이끌고 철수하려는 순간 경찰 한 명이 허겁지겁 달려와 귓속말을 했다. 얼굴은 이미 공포로 질려 있었다. 국장님, 헌병사에서 우리 경찰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성 전체의 분국이 일제히 타격받고 있어요. 본부에서 당장 복구해서 지원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분국장은 눈이 휘둥그레져 외쳤다. 헌병이 경찰을 공격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외침이 너무 컸던 탓에 근처 경찰들 모두 그 말을 듣고 말았다. 곧이어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경찰들은 일제히 충격에 빠졌다. 보고한 경찰은 속으로 분통이 터졌다. 그럴 거면 내가 조용히 말한 의미는 뭐냐고요, 국장님.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이상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헌병은 저희 경찰 분국뿐 아니라 무도의 소속 기업들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황본부에 보고했나? 우리 사령관은 뭐라고 하셨지? 분국장은 초조하게 물었다. 사령관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각 분국은 지금 제각각 움직이고 있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콘서트 안에 있는 사령관은 몰라도 바깥에 있는 경찰 간부들하고도 안 되는 거냐? 경찰은 씁쓸하게 대답했다. 연락은 됐는데? 이상하게도 바깥에 있던 간부들이 우린 경찰국에서 이탈해 정보국으로 소속을 옮겼다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보국이랑 헌병국은 원래 사이 안 좋지 않았어. 왜 둘이 한편이 돼서 우릴 공격하는 거야? 분국장은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중얼거렸다. 곁에 있던 경찰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국장님, 혹시 강진우가 무도회를 겨냥해서 움직이니까 정보국이랑 헌병국이 그를 도와서 결국 우리 무도회의 뒷배인 경찰국을 공격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자 분국장은 마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왜 두 조직이 힘을 합쳤는지, 왜 경찰서 공격 와중에도 헌병이 무도회를 같이 쳤는지, 전부 강진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분국장이 여전히 망연자실해 있자 보고한 경찰은 다시 다급히 물었다. 국장님, 이제 어쩌죠? 지금처럼 노출된 공간에 있으면 헌병이 바로 우리를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분국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헌병이랑 붙으며
누가 이기겠냐? 그 질문을 들은 경찰은 마치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국장을 쳐다보다가 힘없이 말했다. 우린 경찰이고 적인 군대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분국장은 부하의 냉소적인 말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며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경찰들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금 우리는 강진우 씨로부터 이곳 무야궁의 질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실 그런 요청이 없었더라도 사회 질서 유지가 우리 경찰의 의무다. 그러니 지금부터 임무를 수행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보국과 헌병국이 동시에 적이 되었다는 소식에 공포에 질려있던 경찰들은 분국장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은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었다. 두 조직이 강진우 편이라면? 그럼 우리도 강진우 편에 서면 공격당하지 않겠지? 그때 아까 그 보고 경찰이 다시 조심스레 물었다. 국장님, 우리 이렇게 강진우 씨 이름 빌려도 헌병이 진짜 공격 안 하려나요? 분국장은 깊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해보는 거야. 74분국이 강진우 요청에 따라 무야궁 질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헌병국에 알리고 다른 분국들도 같은 방식으로 따라해보라고 전파해. 헌병이 공격을 멈추는지 보자고. 한편 53분국은 헌병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어 경찰들이 낡아빠진 본부 건물 안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었다. 왜 이런 공격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들 불안에 떠는 중이었다. 그때 먼지에 절은 경찰 하나가 급히 뛰어와 분국장에게 문서를 건넸다. 분국장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이 상황에 서류질이냐? 경찰은 황급히 해명했다. 아니요, 국장님. 이건 74분국에서 배포한 공지입니다. 공지? 설마 항복 선언? 분국장은 재빨리 문서를 펼쳤고 읽고 나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먹힐까? 경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먹히든 말든 지금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국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존심 강한 그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체면 따질 여유는 없었다. 안 받아들이면 죽는 것이다. 결국 굴욕적인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헌병국의 전 지휘권을 은밀히 장악하고 임시지휘소에서 작전을 이끄는 탄 부관에게 수십 건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탄 부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말도 안 돼. 강진우가 경찰한테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고. 저건 뻔한 속임수잖아. 공격 계속해. 하지만 그 말을 막 끝낸 그는 곧바로 명령을 철회했다. 잠깐. 아니다. 공격 중지시켜. 강진우 얼굴 봐서라도 멈추는 게 낫겠어. 강진우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는 헌병들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명령을 집행했다. 헌병들이 철수한 후 탐부관은 통신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연결되자마자 급하게 말했다. 맨델라 국장님, 강진우가 경찰에게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걸 무시했다간 골치 아프니 일단 병력 공격은 중지시켰습니다. 당초 병사들한테 경찰이 헌병본부를 학살했다는 식으로 연설하려 했던 내용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맨델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탐부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죠. 병사들한텐 무도의 측이 헌병사령부를 보복 공격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통신을 끊었다. 연설문을 고쳐 쓰려는 참에 한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이미 공황 상태였다. 부관님, 큰일입니다. 무도의 자산을 공격하러 나간 부대 여러 곳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마지막 보고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전투 부대에게 습격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탄 부관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게 무슨 말이야? 병사는 다급히 설명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보고에 따르면 무장력이 엄청난 기갑 전사들과 무장병력들이 갑자기 나타나 대화도 없이 그냥 공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탐부관이 그 정체불명 부대가 누구냐는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병사가 들어와서 외쳤다. 부관님, 강진우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탄부관은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병사는 급히 대답했다. 무도의 자산을 공격 중이던 부대가 보낸 보고입니다. 갑자기 기갑 전투병들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고 그중 하나는 포격을 퍼붓는 와중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강진우다. 내 부하를 돌려줘. 부관님,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 부대는 지금 거의 전멸 직전입니다. 탄 부관은 당황했다. 강진우가 이 말을 헌병국을 향해 한 건가? 무도회를 향한 건가? 애초에 자신이 정보국으로 줄을 선 시점에서 헌병국을 소멸시킬 계획은 접은 줄 알았다. 설마 맨델라가 배신한 건가? 아니다. 맨델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아. 그럼 저건 무도회를 향한 말이겠지? 그럼 너희는 정체를 안 밝혔어. 탄 부관은 소리쳤다. 그제야 기갑부대 강진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그는 강진우가 헌병을 무도회로 오해한 거라 생각했다. 정체만 밝혔으면 괜히 전력 낭비 안 했을 텐데.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병사가 말했다. 첫 번째 병사도 급히 끼어들었다. 부관님,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격받은 부대는 전멸 수준입니다. 명령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탄 부관은 그제야 분노에 사로잡혔다. 정체를 밝혔는데도 공격했단 말이지. 그럼 이건 헌병국을 무시하겠다는 거잖아. 켑스. 어디서 감히. 내가 널 진짜 재수없는 재앙덩어리라고 봐줬더니. 그는 책상을 콱 내리치며 고함쳤다. 전 병력 총집결. 강진우를 가루로 만들어버려. 병사 둘은 그 기세에 얼어붙었다. 특히 먼저 결정을 촉구했던 병사는 속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내가 괜히 감성팔이 하다가 전쟁을 더 키운 거 아냐. 그래도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곧 다른 각도에서 탄 부관을 설득해보려 했다. 부관님, 정말 공격하시겠습니까? 강진우 쪽엔 특수 기갑부대가 있습니다. 기갑부대. 뭐? 강진우한테 특수 기갑부대가 있다고 탄 부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분명 맨델라 말로는 강진우가 무기 없다고 했는데 관광 온 놈이 무슨 수로 특수기갑을 들고 설령 들여왔다 해도 조종 인원은 또 어떻게 구한 거지? 혼란스러웠지만 병사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던 병사도 열심히 고개를 까닥였다. 병력이 몇 명쯤 된다고 하던가 탄 부관은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특수기갑 전투병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주전보단 착륙전에 더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들. 그 하나만으로도 장갑여단 몇 개와 맞먹는 전력이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최소 100명이 넘는 기갑 전투병이 있었고 그 외에도 10,000명에 가까운 무장 인원이 함께 행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탄 부관은 깊은 주름을 이마에 새겼다. 그 정도 병력이면 전 헌병 병력을 쥐어짜야 겨우 맞설 수 있을 정도다. 설령 승리한다 해도 손해가 막심할 게 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물러나면 전사한 부하들은 누가 책임지나. 분노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때 또 한 병사가 다급히 뛰어들며 보고했다. 부관님, 큰일입니다. 우리가 경찰 분국 공격을 중단한 후 각지의 무장경찰들이 전부 강진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그를 중심으로 집결한 경찰 병력이 거의 10만 명입니다.
게다가 그 경찰들이 강진우와 합세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탐부관도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끝났군. 이젠 헌병 전병력을 다 동원해도 강진우는 못 막는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모든 부대에 전령 보내라. 즉시 철수, 전면 정지 명령하다란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일제히에 하고 외쳤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탐부관은 머리를 싸주며 고통스레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디서 꼬인 걸까? 분명 계획대로라면 강진우는 기껏해야 군용 무기 몇 개 갖고 무도의 구역에서 떠들다 말았어야 했다. 진짜 전투랑은 거리가 멀었단 말이야. 그런데 웬 기갑병력? 그것도 100명 넘게. 게다가 그걸 다룰 인원까지 어디서 구한 거지? 더 이해 안 되는 건 강진우가 경찰과 연을 맺은 방식이다. 처음엔 경찰을 도와주더니 나중엔 경찰이 되레 강진우 편이 되어 헌병을 공격하고 있다. 이게 대체 뭔 난장판이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원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첫째, 헌병국 장악. 둘째, 혼란 유발 후 그 책임을 강진우에게 덮어씌우기. 계획은 성공했다. 그러니 더는 미련도 없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맨델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강진우란 놈을 너무 얕봤어. 이제 그는 더 이상 맨델라에게 전화할 마음도 없었다. 어차피 정보국 쪽에서 자세한 보고는 이미 올라갔을 테니 말이다. 엘은 지금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 머리통을 이렇게까지 욱신거리게 만든 원흉은 바로 그 미친놈, 번개총을 마구잡이로 쏘며 날뛰는 그 인간이었다. 지금까지 강진우와 함께하며 본 꼴들을 떠올릴 때마다 엘의 두통은 더욱 심해졌다. 처음, 자신은 강진우와 함께 호복카를 타고 무도의 소유의 어떤 시설에 도착했다. 차가 땅에 닿기도 전에 강진우는 병력들을 이끌고 그대로 안으로 돌진했다. 예상대로 개미집이라도 쑤신 듯 건물 안 사람들은 우왕좌왕 뛰쳐나왔고 용병들은 무야궁에서처럼 그들을 하나씩 묶어놓고 몸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강진우와 그의 기갑병력은 사람들을 쫓아낸 뒤 건물 주변을 포위하고 일제히 포격을 퍼부어 순식간에 무도회의 시설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사실 건물 몇 채 날려버린 건 괜찮았다. 민간인이 죽지만 않으면 정보국 쪽에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미친놈, 뭘 그리 과시하고 싶었는지 자기 존재를 은하계에 퍼뜨리려는 듯 기갑병사들의 송신기로 헤비메탈 음악을 뿜어대며 다음 목표지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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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이 인간은 꼭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어서 이동했다. 대체 그 기갑 설계자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중력 상태에서도 한번 점프의 10m는 우습게 뛰어올랐다. 점프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점프하면서 허리를 요상하게 흔들며 손에 든 번개총을 마구 하늘에 갈겨댔다는 것. 마치 에너지가 무한한 줄 아는 듯이.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던 여자 기갑병들도 그 장단에 맞춰 폴짝폴짝 총도 쏘고 다들 파티 중인 줄 알았다. 물론 그들은 강진우처럼 요상한 허리춤은 안 췄지만 그래도 무슨 유닛 전체가 쇼를 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나간 거리마다 도로는 움푹 패였고 시민들은 놀라 도망쳤다. 엘이 미리 배치해둔 무도회 주변 감시 조직, 기자 차단용 검은 요원들, 관광객 차단선. 다 소용없어졌다. 객스. 지금쯤 10만 대는 넘는 카메라가 강진우의 요상한 댄스를 실시간 중계 중일 거다.
이딴 상황에서 무슨 보안이니 통제가 가능하겠냐고. 이젠 말란성도 끝장이야. 그런데 어쩌겠는가. 엘로서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안 그러면 이 미친놈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역시나 다음 무도의 거점에 도착하자.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진우는 그 군무 유닛들과 함께 무도의 시설 앞에 헌병 2,000명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100명 남짓한 기갑병사에게 헌병들이 손도 못 쓰고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엘은 황급히 달려가 전투를 말리려 했지만 용병들은 마치 굶주린 개처럼 전장에 달려들었고 그 짧은 순간에 헌병들은 전멸했다. 분노한 엘은 강진우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 헌병이 무도에 공격하는 거 몰라? 왜 헌병을 공격하는 거지? 그러자 강진우는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냥 놔두면 헌병들이 나부터 죽이려고 하던데요. 그게 말이 되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헌병들이 그한테 사격하던데 이 사람은 그걸 아예 피하지도 않고 당당히 서서 조준하고 쏘고 있더라. 대체 그 레이저 총으로 죽을 사람이긴 한가? 설명하려던 찰나 강진우는 또다시 폴짝 점프하며 다음 무도의 거점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 포격, 파괴, 점프. 엘이 또 물었을 때 강진우는 단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다. 꼴 보기 싫어서. 머리야. 진짜 아프다. 장군님이 이런 미친놈 데려와서 목적을 이룬다 쳐도 이거 도리어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아니, 손해도 손해지만 이건 아예 불길에 기름 붓는 짓이잖아. 엘은 드디어 강진우가 왜 재앙의 별이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왜 고위직들이 그를 두려워했는지 뼛속 깊이 이해했다. 이 사람, 그냥 미쳤다. 진짜로.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멀리서 보이는 강진우는 여전히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헤비메탈 음악을 틀고 요상한 댄스를 추며 번개총을 마구 갈기고 있었다. 엘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멈추게 하려 다시 뛰어가려던 순간 뭔가 이상했다. 헌병을 공격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눈을 비비고 다시 본 엘은 그 자리에서 입을 떡 벌렸다. 저 사람들, 경찰이잖아. 경찰복을 입은 수백 명이 헌병에게 총을 쏘고 있었다. 엘은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공중에서 수천 대의 개인용 비행 바이크가 벌처럼 날아오고 지상에는 수백 대의 사이렌 울리는 경찰차가 줄줄이 몰려왔다. 그리고 이 경찰들, 전부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헌병들을 향해 일제히 사격. 뭐야? 경찰이 진짜 헌병이랑 싸운다고. 이게 무슨... 엘은 알고 있었다. 정부의 세 개 부서는 서로 사이가 안 좋긴 해도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이 헌병을 상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저쪽은 군대야. 그런데 왜 이런 짓을? 곧이어 엘은 답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강진우 때문이다. 강진우가 어떻게 경찰과 연결됐는지 분명하지는 않았다. 며칠간 그가 다른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경찰차 몇 대에서 고위 경찰 간부로 보이는 이들이 내렸고 곧장 몇몇 용병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손가락으로 강진우를 가리켰고 마침 강진우는 포격을 멈추고 헬멧을 벗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엘은 그것만으로 확신했다. 저 간부들, 강진우 만나러 온 거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강진우에게 달려갔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직접 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헐떡이며 강진우 옆에 도착한 엘은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경찰 간부들을 확인했다. 모두 경찰국 각 분국의 국장들이었다.
인사를 하려던 넬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손에 쥔 무기를 꽉 쥐었다. 잠깐, 경찰국장 말인데. 지금 정보국이 경찰 사령관을 체포했었지. 그 순간 넬은 완전히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강진우는 그를 힐끔 바라보며 뭔가를 눈치챈 듯 피식 웃었다. 몇몇 경찰 분국장들은 급한 얼굴로 강진우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다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애를 보자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눌렀지만 아마도 강진우나 완전 무장한 애를 의식해서인지 총을 뽑지는 않고 경계만 유지한 채 조심스레 접근했다. 그들이 강진우 앞에 도착해 처음 던진 말은 이거였다. 강진우 씨, 왜 무도회를 공격하신 겁니까? 사실 그들이 가장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다. 하지만 정보국 비서인 엘이 그의 곁에 서 있다는 걸 보곤 차마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그 질문도 무척 궁금하긴 했다. 만약 강진우가 무도회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경찰국이 두 거대 조직의 협공을 받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당초 경찰들은 이번 공격의 발단이 강진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재앙의 별이란 별명답다고 이를 갈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74분국에서 전달된 강진우가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 감정은 누그러졌다. 만약 그 요청이 없었더라면 자신들은 벌써 헌병의 포격 아래 소멸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갑 전투병들이 헌병을 습격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그 병력들이 강진우의 부하라는 소식까지 겹치자 그에 대한 원망은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멍청하지 않았다.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정보국과 헌병국이 강진우에게 협조했던 것은 사실상 함정이었으며 강진우가 그것을 간파해 헌병과 싸움을 시작한 거라 판단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두 조직이 자발적으로 강진우를 돕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강진우가 헌병에게 등을 돌린 것도 당연하다. 설령 재앙의 별이라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아닐 테니. 그 정황을 이해한 경찰국 분국장들은 기왕 얻어맞은 김에 복수라도 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사령관이 정보국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선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서로 협의해 강진우에게 직접 상황을 물으러 온 것이다. 하지만 엘이 옆에 서 있는 탓에 원하는 질문을 꾹 눌러두고 우선 전공법을 택한 것이다. 강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부하 몇 명이 말란성에서 실종됐습니다. 정보국이 말하길 무도회가 납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도회를 공격한 겁니다. 무도회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국장은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무도회 그 놈들 진짜 돌았구나. 감히 강진우한테 손을 댔다고. 저 인간이 얼마나 부하에 집착하는지 진짜 죽고 싶어도 정도껏 해야지. 그는 동시에 경찰국 사령관도 저주했다. 그 인간이 무도회랑 한통속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몰리진 않았을 텐데.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까? 한 국장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아마 부하를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겨우 몇 명 때문에 이런 파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국장은 방금 전까지 강진우가 초토화시킨 무도회 건물들을 직접 본 상태였다. 강진우는 싸늘하게 코웃음을 치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죠. 전 제 부하들에게 약속했거든요. 누가 그녀들을 다치게 하면 전부 없애겠다고. 그 순간 전투를 마친 경찰들과 용병들이 주변에 몰려든 상태였고 모두가 강진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전설처럼 전해지던 재앙의 별의 실체를 마주한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강진우가 부하를 소중히 여긴다는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우리 상관이 저 정도로 부하를 챙겨준 적 있었나? 저마다 과거를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린 이런 복은 없구나. 반면
강진우 곁에 여성 병사들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몰래 헬멧을 벗고 조용히 눈물을 닦는 그들의 표정엔 벅찬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자신을 지켜주는 상관이 있다는 감동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물론 곧 정신을 다잡은 그들은 강진우 곁으로 돌아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경계를 유지했다. 다른 한 분국장이 물었다. 그럼 정보국이 무도회가 납치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공격하신 겁니까? 네, 그 말 하나면 충분했죠. 강진우는 싱긋 웃으며 곁에 선예를 슬쩍 바라봤다. 그 미소에 애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뭔가 말 안 한 게 있지. 강진우의 그 미묘한 미소는 뭔가 숨겨진 의미를 품고 있었다. 국장들은 눈치 빠른 인물들이었다. 강진우의 말투에서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애를 힐끔 바라봤다. 질문을 던졌던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헌병을 공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진우는 씩 웃으며 말했다. 아, 헌병이요. 무도에 공격하겠다고 하길래 나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글쎄, 그놈들이 내 장사를 뺏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럼 혼 좀 내줘야지. 안 그래요? 엘 선생. 강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애를 바라봤고 엘은 그 시선에 어깨가 굳었다. 그는 순간 몸을 움츠리며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고요. 바보가 아니어도 눈치챌 수 있었다. 이 둘 사이 뭔가 묘하게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그 분위기를 읽은 분국장들은 서로 슬쩍 눈짓을 주고받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정색하고 말했다. 강진우 씨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말란성의 모든 분국은 당신의 부하를 구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경찰 병력은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은 일제히 강진우에게 경례를 올렸다. 경례를 올리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조심스럽게 애를 한 번 더 훔쳐보았다. 경찰국장이 처음 꺼낸 말을 들은 강진우는 순간 멍해졌다. 내가 경찰을 도왔다고.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로 움직인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지만 곧 이어지는 말에서 말란성 경찰 전원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자 강진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손해볼 일 없잖아. 괜히 캐묻다가 손해볼 수도 있지? 이런 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이득이지. 그리하여 강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얼굴을 굳히고 표준 군인식 경례를 단정하게 올렸다. 그리고 진지하게 감사 인사 몇 마디를 전했다. 한편 옆에 서 있던 엘은 경찰국장의 말에 귀를 의심했다. 놀라움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 그는 강진우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경찰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지? 분명 며칠 내내 낯선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었는데. 설마 진짜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그는 온갖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굴려봤지만 경찰국장들의 얼굴에서 읽어야 했던 힌트를 놓치고 있었다. 사실 이 상황의 진짜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누군가의 농담 섞인 한마디. 그냥 강진우 편이라고 해버리면 헌병도 못 건드리는 거 아냐. 그 한마디가 74분국의 생존 본능과 결합하며 우연히도 진실처럼 굴러간 것이다. 그 농담을 기점으로 말란성 경찰 전체가 강진우의 편이라는 그림이 완성됐고 그 기세에 밀린 경찰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강진우 진영으로 붙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강진우도 정보국의 엘도 이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강진우가 빙긋 웃으며 물었다. 아, 맞다. 무도의 간부들과 두목이 도망쳤다고 들었는데요. 걔네들만 잡으면 제 부하들 행방도 알 수 있겠죠. 어디서 장군을 만난다고 하던데.
혹시 그 장군님이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강진우의 말에 경찰국장들의 몸이 동시에 경직됐다. 뭐? 무도의 간부들, 육군 중장인 정기훈 장군을 찾으러 갔다고. 그 말은 곧 강진우가 군 고위층과 맞붙을 생각이 있다는 뜻이었다. 우린 헌병 하나도 제대로 못 상대했는데 정규군이 상대미. 그들은 이미 비급 헌병 부대에게도 탈탈 털렸던 기억이 떠올라 진저리를 쳤고 순식간에 마음속에 후퇴 깃발이 펄럭였다. 이거 그냥 여기서 손 떼고 빠지는 게 나을지도. 그들의 눈빛은 명백했다. 이 일은 우리 선에서 마무리하긴 틀렸군.